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동입니다. 저는 원래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추태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성황후는 시해당하지 않았다. 뭐 요동묵시록, 요동별곡 이런 소설을 비롯해서 뭐 고조선과 대마도의 진실, 일본 왕실의 만행가업로 뭐 이런 그러니까 영토에 관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역사하고 영토에 관한 주로 역사 소설이고 영토에 관한 게 한 80%입니다. 혁명율도국까지. 혁명율도국에서는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은 울릉도가 아니라 대마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소설가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쓴 게 아니고 실제로 해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대마도여야 맞는답니다. 그 이렇게 옛날에 무슨 나침반에서 찾아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이랬는데 그런 소설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소설가니까 전부 뭐 이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학위를 받지 그래갖고 화가 나서 받은 게 바로 대마도 영토권에 의한 문화영 토론회 대마도 영토권을 기본으로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박사학위 받은 책을 그 학위 논문이라는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학술서로 대마도 영토권이라는 학술서로 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지금 이게 뭐 우리나라 대학교이고 대학 지적학과에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영토 교재를 쓰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설로 쓴 게 대마도의 눈물입니다. 지금 저 밖에서 오늘 특별히 10,000원씩 팔고 있는 그 소설이 바로 제 학위 논문을 소설로 쓴 겁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소설 속에는 많이 픽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게 그렇게 해서 대마도의 눈물까지 쓰고 뭐 이거 말고 제가 쓴 소설은 많지만 주로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저는 문화가 역사고 문화가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문화가 역사고 왜 문화가 영토냐? 자, 대마도가 왜 우리 영토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거가 없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독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1905년에 자기네가 관보에 올렸는데 우리가 대응을 안 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는 우리가 우리 거라고 우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께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05년이면 무슨 애예요? 그 애가? 그 애는 을사늑약이 있다는 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1903년 6월에 주권을 잃었었어요.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창피한 것도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 1903년에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공식적으로 못해. 창피해서. 창피할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가 관보에 올려놓고 그거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대마도가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49.5km 이자라까지 가는데 시동 걸고 뭐 히타카츠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뭐 빼고 어쩌고 그러지 실제로 바다 위를 달리니까 한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49.5km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9.50km 잡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국경이 25km밖에 안 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중간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인식을 못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왜 니네 땅이냐고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마냥 그냥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토라는 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영토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게 문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이 시대의 강의 문화예요. 그리고 케이팝이 유행하는 거는 이 시대의 케이팝 문화입니다. 그럼 역사는 뭡니까? 이 수평적인 문화가 수직적으로 축적된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화가 축적된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영토는 뭐예요? 영토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영공 그리고 또 해상 그거 다 영토에 넣지만 어쨌든 그것도 영공도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고 해상에서도 뭐 조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어차피 영토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문화활동이 축적된 게 역사니까 바로 역사는 문화고 문화는 영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문화가 영토라면 결국 문화형 토론이라는 것은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가 많아요. 그러면 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노래를 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들끓어요. 근데 파리 에펠탑에 가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수십 명이 모였어요. 아니, 수천만이 모였어요. 그러면 파리 에펠탑 앞이 우리 영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잠시 흘러가는 문화가 유행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영토는 아니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모스크바까지 갔었어요. 그럼 독일이 그 모스크바를 독일 영토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징기스칸이 저 먼 유럽까지 갔습니다. 근데 징기스칸 영토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영토가 되려면 그 영토에 문화를 심어야죠. 즉 영토를 뒤졌을 때 문화가 심겨져야 됩니다. 역사는 왜곡할 수 있어요. 역사는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제 논문 서론에 보시면 나오지만 역사는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왜곡할 수 있어요. 근데 영토 문화는 왜곡을 못합니다. 왜? 땅속에 있기 때문에. 또는 땅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송두리째 들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왜곡을 못하는 게 영토 문화예요. 그래서 그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의 주인, 즉 영토 문화의 주인인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영토 문화로는 영토 문화의 주인이 문화 주권자가 되고 그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문화영토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를 분류해 보면 문화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흔히 우리가 유형 문화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 문화, 규범 문화, 관념 문화로 또 구분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용기 문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뭐 옷 같은 거 또는 그릇 뭐 이런 이름 그대로 용기. 그리고 규범 문화는 법이죠, 법. 그리고 사회적인 법. 관념 문화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누가 뭐 가르쳐서도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용기 문화는 사실 금방 배워요. 조금 편리하고 그러면 옆집 갔다가도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사듯이. 그런데 그게 법도 이 나라 법이 좋다? 그러면 그 법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념은 힘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힌 이 관념은 진짜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개념을 바꾸고 뭐 어쩌고 서양식으로 되려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여기 오신 지금 분들이 대개 이제 연세가 지금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제가 비교를 하기 쉬운데 저만 해도 저희 아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제가 57년생인데 제가 자랄 때 너무 세상이 급변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10월 유신이 있었고 또 뭐 몇 년 지나더니 6.29가 뭐 몇 년 지나더니 막 군대에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광주 사태 일어나고 막 그 사람 환장하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되게 혼란한 세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 그 아들 세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아들은 또 저를 이해를 못해. 왜 저렇게 살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관념이 그런데 하물며 이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보면 이걸 합해서 구분해보면 매장 문화는 관념 문화입니다. 왜? 무형 문화예요. 그게 뭐냐? 풍습이니까. 그런데 매장을 하고 난 뒤에 그 양식, 묘의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껴묻기를 했던, 같이 묻었던 그릇이나 뭐 무기나가 나오면 그 유형 문화가 되죠. 그래서 매장 문화는 복합 문화입니다. 영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매장 문화예요. 고분을 보면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거든요. 저 티베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부모가 죽으면 이렇게 토막 내서 독수리한테 먹이를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왜 그러겠어요? 거기는 뭐 너무 땅이 메마르고 그러니까 놔두면 미인화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물고기 밥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티벳 남부 지방에서.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은 물고기를 안 먹어. 근데 우리는 특히 동북아시아 중에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뭐가 좋아요? 토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묻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묻어요? 상식 석가묘를 묻잖아요. 그 상식 석가묘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물론 목가묘도 나와요. 근데 상식 석가묘 또는 목가묘. 그러니까 이 매장 문화의 특징.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청동곰이 나와야 돼 또. 고인돌에서는. 그게 아주 특징이에요. 그것도 비파형 동곰. 그 비파형 동곰이 나나 서쪽에서는 자루식당 곰이 나오지 비파형 동곰이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개 나오죠. 어쩌다 한두 개. 근데 이 영토 문화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도 물론 길어야 되고 보편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문화이거나 아니면 잠시 유입됐던 외래 문화겠죠. 보편적으로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지명 문화죠. 지명 문화는 무형 문화예요. 그렇지만 규범적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적 문화는 유형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게 이 지적이 땅의 호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죠. 지도는 유형 문화이지만 또 역시 규범 문화예요. 왜?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네 땅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앙이나 뭐 성씨 이런 건 다 무형 문화고 관념 문화죠. 그런가 하면 신앙이 어떤 형상화됐을 때, 예를 들어 부처님 상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유형 문화이자 용기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바로 이런 영토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마도의 지적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뭡니까? 일본은 첫째는 원래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 애들이 고소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무슨 자기네 그 시조가 물방울을 튀겨서 땅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마도가 이래요. 그리고 지정문화에서 언급하게 될 그 판족봉안에서 대마도주였던 조의달이 판족봉안을 하는데 그랬으니까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기엔 참 곤란한 게 세 번째 겁니다. 뭐냐면 1945년 9월 6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정책에는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날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마도가 일본 혼슈, 그리고 북해도, 홋카이도, 구주, 규슈, 시코쿠라고 그 규슈랑 그 혼슈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거, 그리고 대마도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섬이라고 얘기했어요. 연합국에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국에서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럼 왜 아까 이재용 소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건국하자마자 그 땅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 그랬겠어요? 거기에는 연합국에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11월을 잘 생각해 보세요. 1945년 11월이 얼마나 중요한 달이냐면 중국이 만주를 손해는 게 1945년 11월입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만주국을 혹시 아세요? 만주국? 만주국 들어보셨죠? 소련이 만주국을 해체하는 게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날 만주국에 진주를 해서 소련이 이제 만주국을 해체시키고 이렇게 8월 8일 날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소련이 만주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바로 소련이 그 만주를 중국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는 연합국이 만주국을 해체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승전국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주국을 해체해.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중국한테 줍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뭘 받아요? 쿠릴 열도하고 사할린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국이 4개인데 미국은 뭐 가졌는데? 오키나와를 가진 겁니다. 오키나와 해병대기지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영국은 홍콩을 가진 거예요. 이 네 나라가 동북아 영토를 유린한 게 바로 이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북아 영토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오키나와는 이미 미국 철수할 때 지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 육교 독립운동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거기 육교 그 독립연구회라고 임시정부도 만들어갖고 지금 독립운동 엄청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주제하고 조금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11월 달에 갑자기 대마도가 글로 들어간 겁니다. 왜? 일본이 오키나와를 점령한 게 1879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마도가 판족공화하고 나서 10년입니다. 그러면 홋카이도를 점령한 건 언제예요? 1869년입니다. 일본이. 대마도를 우리한테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 열도를 독립을 시켜줘야 돼. 아이누족한테. 그리고 오키나와도 유큐국을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얼마 전에 수리성 불났었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오키나와 수리성 불난 거. 그 수리국. 신숙주 선생님이 쓰신 그 해동 제국기에 나오는 유구국이 바로 오키나와의 유구국입니다. 자기네 문자도 있었고 엄청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걸 일본이 1879년에 집어삼켰거든. 그러면 그거를 독립을 시켜줘야 돼. 그럼 일본이 자기 해병대 기지를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독립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은 사할린하고 쿠릴을 또 돌려주기 싫으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최고의 승전국이 된 게 2차 대전입니다. 홋카이도 그냥 가졌죠? 오키나와 그냥 가졌죠? 거기에 있는 그 쿠릴도 그냥 가졌죠? 유큐 제도 그냥 가졌죠? 일본 천황을 왜 안 죽였겠어요? 최고 정범이잖아요. 그런 연합국의 흑막이 바로 이렇게 오늘날의 동북아영토 이렇게 변신인 겁니다. 자, 해동제국기에 나타난 대마도의 이상은 뭐겠어요? 이제 그거는 대마도에 다시 들어가서 해동제국기에는 그 신숙주 할아버지 쓰신 저한테는 신숙주 할아버지가 24세 선조세예요. 그런데 이제 해동제국기는 신수 선생님이 쓰시는 해동제국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그 번에서는 그때 일본은 번이거든요. 번이 뭐냐면 중세의 영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번에 그 선박을 하나 내지 2척을 줬어요. 1년에 할당을. 그런데 대마도는 무려 50척을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마도는 땅이 척박해서 쌀이 안 나요. 그 농토가 전체 영토의 10%가 안 됩니다. 정확히 8%라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는 50척을 갖고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갖고 올 때는 의뢰의 대마도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기껏 한 척, 2척밖에 안 되니까 큰 벌은 2척, 작은 벌은 1척밖에 안 되니까 우리하고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대마도로 가는 거예요. 그 대마도에다 자기네 물건 내려놓고 대마도권 사가. 그러면 대마도는 그 차액을 갖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러고 그런 거 또 그 허가권을 대마도주가 세종 때 대마도를 바치고 그 종치 도도우마라는 인장을 또 하사받아요. 그래서 그걸 확고하게 합니다. 왜? 이미 고려 때 그 고려 만호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데 이 태종 때는 이제 차마 올 생각을 못하고 나라가 바뀌자마자 그리고 태종은 어떻게 했어요? 태종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만들겠다고 그 무인 정책을 썼잖아요. 그 섬에.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못 오고 이제 세종 때 겨우 와서 대마도를 다시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이런 거를 알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우리 거를 내놔라 그랬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랬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우길 수가 없잖아요. 야, 역사서에 이렇게 있다. 일본도 우리도 있어. 그리고 내놔요, 걔네도 많이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화영토를 실태 분석을 해야 되죠. 그 실태 분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 실태 분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자기네 나름대로 우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기니까 결국은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럼 그 영토 문화가 도대체 누구네 거냐 그거를 가려서 주의를 가리자는 거죠. 자, 일본 그럼 매장 문화부터 보면 일본 매장 문화를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논문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매장 문화를 보면 이 속감묘가 142개, 온감묘가 하나, 소감묘가 하나, 그리고 그 양식 불명이 20개입니다.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온감묘예요. 원래 일본은 그 고분이 전통적으로 온감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온관 도기를 구워서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눕히든가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눕히든가 아니면 안 치든가 해서 눕는 게 일본 전통 고분 양식입니다. 그 중국의 토감묘는 원래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우리의 고유 양식인 속감묘가 무려 142개, 총 164개의 고분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보시면 옥, 유물이라든가 또는 청동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동기,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말장신구가 말장신구. 이게 언제냐면 이 고분이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고분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AD 3세기, 4세기까지 그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그 기원전 3세기, 4세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말장식을 특히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딸리는 편이니까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그리고 대신 이따가 집에 가서 논문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2기가 속감묘니까 이미 그거는 우리 양식을 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70km, 정확히 69km 떨어진 이끼도, 그 일본 섬이죠. 거기에 가면 규슈 가기 전에 이끼도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이끼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석감묘가 안 나와요. 온감묘야 고분은 다 여기만 해도. 그러니까 대마도까지는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고분에 직접 그 참여했던 나카도베 이사에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북규슈와 이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관이 대마도는 거의 없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말장신구가 출현했다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말장신구가 출현했던 게 BC 4세기 경우 그 고분에서 나온 건데, 말장신구가 말방울이랑 이게 나왔다는 거는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설령 말은 없었더라도 말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겠죠. 이게 뭐 방울이 뭐 이런 방울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같이 묻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는 말이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왜 그 시대에 말이 없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말이 전해진 거는 5세기에 백제에서 아짓기를 시켜서 말 2필, 즉 한 쌍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처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 전에 대마도에서는 말 방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덤에서. 말을 키웠었다는 거죠. 아니면 안 키웠으면 적어도 내가 그 말을 아꼈기 때문에 그 방울을 같이 묻어달라 그랬지, 같이 묻어달라 그랬겠습니까? 또 이게 중요한 게 대마도에서 옥이 생산이 안 됩니다. 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무덤에서 옥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옥 유물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일본 뭐 저기라면 일본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서에 보면 우리나라 기원전 3세기 4세기 때 이 옥 장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마한 쪽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말에서 건너갈 것일 가망이 많다. 말은 100%고요. 말은 뭐 일본에는 말도 없던 시절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청동법입니다. 일본 규슈 박물관에 가면, 일본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에요. 일본 규슈 박물관에 가면 그 3층에
이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이 동북아 역사문화에 관한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청동곰이 딱 비파형 동곰이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만한데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유물은 그 한반도에서 한반도는 한자는 없어. 그냥 반도라고만 써놔서 걔들은 반도에서 건너온 양식이고 대마도에서 발굴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비파형 동곰이 나온 거예요. 걔 일본은 그런 게 없어. 일본도 그 우리 비파형 동곰 같은 동곰이 안 나와요. 걔네는 나름대로 철기문화도 나오는데 그런 동곰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자루식당 놈이라 그래갖고 자루까지 붕게 나오지 비파형 동곰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식이냐 아니면 한국식이냐를 따질 때는 그 자루가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세형 동곰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세형 동곰은 일명 한국식 동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마도에서 나온 거 근데 100% 그거야. 그러니까 그 무기잖아요. 무기. 동검은 100% 무기가 우리께 나온다는 거는 결국 우리라는 거죠. 우리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당 문화는 나중에 제가 그 지도에 매당 발굴된 데까지 다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명 문화입니다. 자, 스시마라는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일본에도 스시마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마도를. 근데 우리는 대마도라고 쓰고 대마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시마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일본에도 도자를 싹 빼요. 섬도자가 원래 일본어로 심하거든. 그러니까 도자는 싹 빼. 대자는 일본어로 다이. 흔히 다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고의 쓰이라고 읽을 수 있어. 쓰이. 그래서 거의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자는 얘들도 마 내지는 우마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마라고 그냥 읽었다 치고 그럼 다이마나 쓰이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이마 도자까지 하면 다이마 시마 쓰이마 시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자를 싹 빼. 그리고 대마만 딱 써놓고 쓰시마라고 읽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선조들이 분명히 잘 가르쳐줬는데 쓰지 말라고 그 중국 애들이 마땅히 쓸 한자가 없으니까 비슷한 대마라고 써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마라고 써놓고 중국어로 읽으면 두이마라고 읽습니다. 두이마. 근데 중국 애들이 과연 쓰시마라고 그러는 걸 두이마라고 그랬을까요? 부탁해요. 그러면 쓰시마라는 걸 중국 애들이 두이마라고 쓴 이유가 뭐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쓰시라는 표현이 중국어에는 없냐 이거예요. 중국어에 쓰시라는 표현이 8개나 있습니다. 쓰시라고 쓸 수 있는 한자가. 그리고 제가 논문에 자세히 써놨는데 도사마, 우리가 흔히 문영왕을 도사마라고도 그러죠. 그게 일본어로 하면 쓰시마예요. 왜냐하면 문영왕이 그 대마도에서 태어났거든요. 백제 문영왕이. 그래서 쓰시마, 도사마왕이라고 그래요. 일명. 그 논문에 쓰여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럼 그거라도 써놓지 왜 그걸 대마라고 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본 애들이 그 쓰시마라고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일본 서기에 보면 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루진자의 선도자. 이 나루진자가 일본어로 씁니다. 그리고 선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시마. 그러니까 진도 읽으면 쓰시마가 맞는 거예요. 아까 해동기억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50척이 그 대마도로 가서 교육을 해야 돼. 그 얘들한테는 나루인 거예요. 얘들한테는 한국인 거야. 한국. 자기 영토가 아니야. 그냥 한국 교육을 하기 위한 한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마인 거예요. 그 일본에서 쓰시마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거를 자꾸 껴맞추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중국어에서 쓰시마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대마라는 진도 2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대마만 검색하면 또 안 나와. 그 대만 아유라고 딱 나오고 나서 두이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절대 그거를 스시마를 갖다가 대바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 논문 보시면 다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나일본부.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임나일본부는. 왜 임나일본부 꼭 해야 되냐?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우리 경상도 지방, 가야 이쪽 지방을 점령했을 때는 거잖아요. 거기다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남쪽을 통치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선교동론이라고 그래요. 남선교동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하는 걸 걔들은 정당화시켰어요. 왜 정당화시켰냐면 한일 병합이야말로 자기들이 옛날에 지배했던 한국을 다시 지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임나라는 말은 임나가야의 줄임말입니다. 그 분명은 미마나 또는 임나인데 일본어로 이 임나를 읽을 때 미마나라고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임나일본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나일본부라는 거를 자기네가 설치했다는 게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기 전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국호를 일본이 언제부터 썼냐면 670년경부터 썼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를. 그런데 자기들의 임나일본부는 369년부터 562년 사이에 임나일본부를 뒀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호도 생기기 전에 임나가 해외에다가 자기네 관청을 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일본 서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자 축자국 이천열이 북조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면 임나는 축자국을 거하기 이천열이인데 북에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 즉 경주의 서남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쪽이 바다로 막혀 있죠. 그 계림의 서남에 있다 그래서 딱 대마도잖아요. 북쪽이 바다로 막히고 서남에 있고. 또 똑같은 일본서기 신공 49년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이도를 임나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려서 제이도를 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 역사책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마도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리면 제주도를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상도를 치고 군병을 서쪽으로 돌리면 전라도를 쳐야죠. 제주도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야. 이것도 유조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도 전에 임나일본부라는 얘기를 무려 28번을 기록해놨어요. 국호가 생기기 전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해외에 국호도 생기기 전에 관청을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국호가 고구려 때 생겼다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려 때라고 그런 건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거고 고구려 때 코리아라는 국호를 처음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영계소문이